언시국 TV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호 교수 만납니다. 저희가 지금 김영호 교수 분당 집필실에 와 있는데요. 사방이 다 책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조기 대선이 확실시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이르면 4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할 듯 싶은 때 말씀이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네. 이 기회를 놓치면은 개헌할 기회는 다시는 안 온다. 네. 과거의 경우로 봐서 예. 대통령 출마자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다 하는데 네. 아무도 그것은 실천한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법부의 시간이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계에서는 개헌을 준비할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 개헌 안에 꼭 담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꼽아 주시죠. 예, 개헌에 지금 정치적으로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는 다 얘기하고 네. 또 선거구제의 혁신도 네. 얘기 다 하고 그거는 뭐 그 정도로 맡기고 그쪽에 네. 맡기고 그 국회와 국민투표에 맡기고 나는 경제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쪽에 큰 줄거리는 헌법 개정 소법 속에 포함하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세한 줄거리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상법 개정 안 하면은 경제민주화 그것을 담은 상법 개정 이걸 안 하면은 한국 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에 왔다고 그 돌파구가 경제 헌법 개정 속에 있는 경제 조항과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아예 그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 그렇다면 상법 개정의 요체가 뭡니까? 87년 체제가 아시다시피 경제 쪽에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손도 안 대고 네.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만 한번 슬쩍 집어넣었을 따름이고 경제 쪽은 그대로고 정치 쪽만 직접 민주주의제로 대통령을 직선한다는 대통령 직선제로 정치 쪽만 개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의 개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루었습니다. 미루은 것이 87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원화 자본주의, 2차 대전 이전의 자본주의, 원화 자본주의고 세계는 벌써 미국은 벌써 주주 자본주의로서 주주 자본주의를 1919년에 네. 미국의 대기업가 181명이 모여가지고 주주 자본주의를 졸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결의한 것을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문까지 보냈습니다. 미국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 이듬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졸업을 계기로 세계가 주주자본주의를 졸업하자는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온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세계는 지금 ESG로 떠들어서 갑니다. 한국도 지금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ESG일 겁니다. 네. 그것을 담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그걸 전혀 담지 못하니까 말뿐이죠. 이번 기회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는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당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자본주의가 오너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거쳐서 ESG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너 자본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상법 개정 안에 그 ESG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또는 좀 소급해서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 본다고 할 때 경제 정책 운용에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상법 개정 내용을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집중적으로 그게 그 문제를 얘기 좀 집중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주시죠, 그럼. 예. 윤석열 정부도 요 근래 제일 많이 뜨던 것이 밸류업 정책입니다. 네. 한국의 주가가 너무 싸다. 너무 네. 한국 경제의 실상과 너무 술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주식 가격이다. 그랬죠. 예. 한국의 주식이 지금 6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네. 6개월째 내리막길은 전에도 겪었습니다. 단 전에는 세계가 다 같이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세계는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한국만 지금 내리막길을 6개월째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전될 계기가 안 보인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너 자본주의의 결과다. 한국의 기업이 이익을 내는데 그 이익의 대부분을 한국에서는 29%만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네. 주주에게 돌아가고 중국만 해도 32%입니다. 네. 미국은 약 94% 정도입니다. 세계 평균이 약 64%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만큼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으냐. 그 결과가 그것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이익이 분배돼서 가지 않고 그것이 오너한테 간다. 오너 자본주의가 한국의 주식의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오너가 있으면 주주가 뭘 하는, 이사가 뭘 하느냐. 이 가버넌스가 이사가 상법에 미국의 상법은 회사와 주주에게 이사가 충성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회사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곧 오너에 충성한다. 오너에게 덕이 되는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끔 하는 회사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소비자에게 덕이 된다든지 혹은 기후변화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입으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오너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오너의 회사의 실권자는 오너인데 기후변화다 노동자 인권이다 소비자 복지다 하는 것은 구두의 말에 불과하다 네. 하는 실정이 거기에 오너 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이 그 구실을 못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저도 사회이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 해보면은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통장에 한 800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씩 해외에서 이사회를 호화판으로 하면은 그렇게 호화판이 줄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이사의 목적은 한 번 사회이사 하면 한 번 더 먹는 게 네. 제일 큰 희망이 되고 한 번 더 하려면 오너한테 잘 보여야 되고 네. 오너에 어긋나는 이익에 조금 어긋나는 결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들 보고 사회이사 중임금지법이나 통과시키시오 네.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너하고 사회이사들이 거래를 하는군요. 주고받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지금 뭐 쇠락이랄까요?
이것도 결국 오너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오너 리스크이기도 하고 예. 이 삼성전자가 지금 노키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흔히 하고 있는데 노키아화하고 있다. 예. 일본화, 네. 노키아화 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상징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노키아화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혁신 역량의 부족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고갈됐다. 네. 그러니까 기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네. 현재 선진국에서 아직 예가 없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데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 3년 지나고 보니 그거 못했다. 그건 뻥이다. 네.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지금 말하자면 거의 지금 드러난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기죠. 네. 드러나니까 지금 새로운 길을 못 찾는. 네. 그러니까 오너 체제라는 게 캐치업을 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퍼스트 펭귄은 될 수가 없다. 오너 체제에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우리가 퍼스트 펭귄으로 나가려고 2, 3년 전부터 많이 주장했는데 네. 그것이 말뿐이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의 즈음에서 큰 틀에서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말씀이죠. 지금 하신 맥락의 연장일 텐데 어떤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기업과 노동의 관계가 굉장히 경직된 네. 타협을 못하는 협력을 못하는 이 체제를 그냥 두고는 날지 못한다. 네. ESG의 G가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결국 예. 거버넌스 문제겠네요. 예, 가버넌스죠. 예. 그러니까 2024년에 작년에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는 세계적으로 두 개의 업적이 나왔는데 하나는 월드뱅크에서 네. 매년 내는 월드 리포트에서 한국처럼 하면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기적적인 케이스다. 한국만 네. 따라해라 하는 그런 월드 리포트가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작년에 노벨상이 네. MIT 교수 둘과 그리고 시카고 대학 3명이 받은 노벨 경제학상이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민주주의도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노동자나 이런 것을 포용을 했다. 네. 포용을 한 결과로 그 제도의 승리로 한국이 지금 현재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 하는 네. 그런 노벨 경제학상이 나왔죠. 네. 그런데 결과는 나는 정반대다. 예. 나는 한마디로 한국 경제를 지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다 하는 이 맥킨지의 비유가 유명합니다만은 네. 저는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지금 복수를 당하고 있다. 네. 복수의 시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는 제일 큰 복수는 노동을 네. 무시 내지 천시한 예. 결과로 노동 측에서 자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경직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노사 협력이 불가능한 경제입니다. 지금 네. 노동자를 포용하는 결과가 노동자의 반발을 가져와서 노사 관계가 굉장히 경직된. 그래서 세계의 국민소득 기준에서는 13등까지 올라갔는데 네.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140등 정도다. 경쟁력이. 저도 최근에 한국노총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가서 가면 부르기가 노동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노동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좀 경시하고 좀 괄시한 그 결과가 노동으로부터의 반발과 복수를 당하는 네. 이것을 나는 풀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 길이 없다. 네.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반도체법이 통과 안 된 이유는 노조가 반대하니까 노조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결세적으로 반대하고 노조의 표가 필요한 당에서는 노조의 뜻에 어긋나는 그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법도 하나 통과 못 시키는 것이 그런 노조의 복수, 반발에 기인하는 이 문제는 못 풀면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 길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사내 하청으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예. 그런 방법으로 노동 문제를 처우했는데 지금 하청에서 기술 축적 내지 자본 축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청에서 기술을 어차피 뺏길 거, 이 가지고 기업화도 못할 거, 못하면 뺏길 거.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에 가져가는. 그러니까 한국과 경쟁되고 있는 중국 업체에 한국의 그쪽에 중견 이상의 기술자가 100명 이상씩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중국에로 한국의 기술 유출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그런 하나의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청 기업이 되게 이렇게 그 테크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들이 대체로 중소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한국은 약하다. 예. 예.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위기는 지속 가능성 위기라고 본데 말씀이죠. 지금 장관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중진국 혹은 후진국의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거의 최초의 케이스인데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반 경제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척의 복수로 말미암아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 떨어지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노조의 복수, 그 하청기업의 복수, 그리고 MZ 세대의 복수. 네. 서울에 와야 되고 서울에 와서 대기업에 가야 되고 대기업의 문은 닫혔고 그러니까 강남에 서울에 집은 못 사고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런 3포 세대, 5포 세대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젊은이들의 갈 곳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복수다. 네. 그러면 그 가령 노동 혹은 하청기업 혹은 젊은 세대, MZ 세대의 그런 복수 이걸 지금 어떻게 차단해야 됩니까? 이 난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떨어지는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사회 전반적으로 복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의 키워드를 복수라고 그러니까 그 복수를 우리가 이제 그 대처해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네. 희생을 요구했던 네. 그 기득권층에서 예. 이번에 희생을 교대하는
길밖에 없다. 예. 교대해서 그 내용이 이번에 상법 개정에 담겨야 된다. 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에 담겨야 된다. 그것을 하는 혁명, 네. 그걸 2022년에 미국의 골든이라는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70년대와 80년대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조용한 혁명이 있었다. 조용한 혁명은 60년대와 70년대 크리디아 골든이 조용한 혁명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을 가지고 2021년에 아까 조금 전에 22년이라고 했는데 2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70년대에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여성 지위의 향상 네. 그리고 또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예.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가 상당히 그 시기에 진전됐다. 그리고 또 소득 불평등도가 현저히 감소됐다. 예. 그 결과로 9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노베이션에 의한 성장이 미국 내에서 이노베이션, 미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빅테크가 그런 이노베이션 결과로 생긴 기업이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예. 또 세계의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전부 미국으로 몰렸다. 네. 그 결과로 미국이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용한 혁명으로 말미암은 이노베이션 성장. 그것이 오늘 현재 미국의 성장의 본질이다. 이런 업적을 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희생의 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바톤 터치에서 희생을 해야 될 집단이랄까 세력 예컨대 오너 얘기하셨고 뭐 기득권층 얘기하셨는데 아예 특정을 해준다면 누가 희생을 할 차례입니까 이제? 오너가 희생할 차례죠. 예. 기득권층이 희생할 차례다. 네. 그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과로 혁신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지 않으면은 네. 길이 없다. 네. 이렇게 대치를 시킨다면 오너와 주주라고 할 때 오너의 희생, 또 대기업과 하청기업이라고 할 때 대기업의 희생, 또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MZ 세대와 그 대립 관계에 있는 이 기성 세대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 전환기에 정부가 어떤 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는 지금 한국의 대형 태풍이 한 3개가 몰려오고 있다. 네. 그리고 태풍과 아울러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형 태풍은 3가지는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도믹스의 등장, 네. 그로 말미암은 관세 폭탄, 예. 또 보조금의 축소 내지 중단. 두 번째 한국으로 몰려오는 큰 태풍은 나는 중국 리스크다. 예. 이 중국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리스크다. 네. 그것은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중국이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할 게 없다. 그러니까 캐치업 당한 거죠. 캐치업 당한 거죠. 이제. 네. 지금 중국은 한국을 캐치업하고 현재 일본을 캐치업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수출하는데 시장이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 버렸죠. 예. 관리무역 시대로 접어버렸죠. 수출 제품이 중국한테 캐치업 당하면은 한국의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뭐 먹고 삽니까? 네. 나는 이 보통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차이나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보다 더 큰 태풍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기후 리스크인데요. 예. 그 영어로 클라이미트 체인지라고 말했는데 네. 클라이미트 체인지 하다가 요 근래는 아시다시피 클라이미트 크라이시스 예. 기후 위기다 하다가 요즘 유엔 사무총장이 금년 들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이미트 브레이크다운 네. 기후 붕괴.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지금 삼성이나 이런 나라가 미국 트럼프 리스크도 크지만은 세계 약 400개의 RE100, 예. RE100이 이제 곧 현재 이 태양열 에너지나 혹은 기후 뭐 풍력 에너지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은 우리하고 그래 하지 말자. 네. 그게 아리백이죠. 예. RE100이죠. 네. 그게 2026년부터 구체화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엄격한 연도는 2030년인데 네. 2030년부터는 안 받겠다. 그런데 2026년에 벌써 브레이크가 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아리백이 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 아리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단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이게 크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소 국경세, 네.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2026년부터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유럽의 말하자면은 탄소 국경세. 네. 인데 그게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소 국경세와 아울러 ESG 공시 의무제가 네. 실시가 됩니다. 2026년부터 2025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RE100 탄소 국경세, ESG 공시 의무제, 거기다가 청정산업법이 미국의 상하 양원이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미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중지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여야의 합의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네. 결국 그 새 정부가 이 세 가지 리스크에 대비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넘어선 태풍을 네. 대형 태풍을 동시에 오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내부 지진이 무서운 지진이 나고 있다. 네. 잠재 성장률이 예. 2% 이하다. 그러게요. 그 최근에 하여튼 그 한은이 발표한 걸 보니까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그러니까 2040년대에는 예. 평균 0.6% 이렇게 전망을 했더군요. 그러니까요. 예. 1%대 내지 0.몇 %대 네. 수준으로 가서 장기화되면은 그래서 일본화다. 예. 일본화, 자파니피케이션이라는 문제죠. 네. 그것이 현재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6년째 저성장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고 예. 금년은 좀 1.2%로 떨어질 것이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행도 가계 부채보다 침체가 문제다. 네. 그래서 이자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성장 문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눈앞의 문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해결할 길이 없다. 난 이게 전부 다 오너 자본주의와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말하자면 그 지속되고 있는 침체 국면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대형 태풍을 대비하는 것이 나는 급선무다. 네.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기초소득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내가 예. 기본소득이야. 네. 민주당 이재명 그 대표도 좀 유보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한 것 같더군요. 그렇더군요. 예. 어제야. 예,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외부 요인에 더해서 우리 저성장, 내부 요인이 심각하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네, 장관님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랄까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나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복지 정책으로 다루기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국면이 너무 심각하다. 예. 지금 난 이것을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자본주의를 지금 오너 자본주의를 ESG 자본주의로 바꾸는 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점프업이 필요하군요. 오너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을 건너뛰고 이해관자 자본주의도 건너뛰어서 ESG 자본주의로 건너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ESG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제일 큰 교섭단체가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네. 45명입니다. 네. 국회의원 45명이 교섭단체를 이룬 것은 ESG 포럼밖에 없습니다. 예. ESG 말만 하지 실천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나토 그야말로 네. not action, 예. talks only 나토 네. 지금 경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피케티가 예. 말한 베타 지수의 네. 8에 해당합니다. 예. 8은 내란이 일어나는 국면입니다. 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위험합니다. 예. 이게요. 근데 그것의 돌파구는 그냥 소득의 제도적인 재분배나 혹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혁신과 맞먹는 예. 그런 오너 자본주의의 ESG 자본주의로 바꾸는 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첩경이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이 너무 급하다. 예. 예, 혁신 못하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출신인데요. 본인이 뭐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뭐 30년 가까이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관님이 참여했던 그 DJ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 상고 출신의 그 독서가였죠. 대중 경제론등을 집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 후보군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 원로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를 예. 프리드만 같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 그런 한불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는지 난 참 의심스러운데요. 예.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람은 안 되고 예. 혁신을 아는 네. 대통령, 혁신을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입으로 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혁신 아니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저개발국으로 떨어질 상황인데 네. 그런 점에서 혁신, 예. 그런 점에서 그래도 어제 모 대통령 으로 후보로 지목되는 사람이 성장을 들고 나온 것이 네. 기본소득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 네. 그나마 조금 반가운 네. 너무 늦고 너무 미지근하지만은 네. 최하로 그 이상은 돼야 된다고 혁신을 네. 아는 입으로만 혁신이 아니고 진짜 혁신을 아는 그리고 경제도 좀 알아야겠죠? 혁신 경제의 핵심이 혁신이어야 된다는 네. 제가 혁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경제를 알아도 경제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건을 파는 예. 그것에 비해서 돈이 돈 버는 금융이 돈을 버는 것이 비중이 100배나 이게 큽니다. 금융자본주의 예. 아닙니까? 예. 이게 하루에 전 세계 물건 거래되는 것이 네. 한 400억 달러 네. 정도인데 하루에 전 세계 돈이 돈 버는 것은 하루에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게 100배죠. 네. 그래 그쪽에서는 세금을 지금 한 번도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금을 낸다는데 그게 그걸 반대한 것은 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먼저 낸다 하고 금융소득의 세금은 내가 먼저 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가정가락에 예를 들면요. 예.
혁신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혁신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전부 말뿐입니다. 예. 그리고 핵심에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을 알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0년에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주도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뉴라이트 친일파가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본과의 관계면에서는 이제 굴욕 외교를 했습니다.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 새 정부에 어떤 주문, 어떤 제안을 하시고 싶습니까? 제가 윤석열이를 끄집어 내리자 예. 하는 논의에서 처음에 제가 거기에 별로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찌됐든 표차가 적었지만은 표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네. 끄집어 내릴 명분이 적지 않느냐 네. 하는 점에서 좀 신중을 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이건 그만두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것은 그 대일 정책 예.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60주년. 때마침 을사년 아닙니까 또? 예. 그리고 얼사보호조약 120주년. 네. 그렇죠. 120주년. 예.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 150년. 예. 한국인의 나는 분노를 일본 사람들이 모른다. 예. 분노를 한번 나는 표출했으면 좋겠다. 네. 그 분노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전무후무한 관세 없는 조약을 국제 조약을 맺었다. 예. 그게 최초의 조약이 관세 없는 조약이고 네. 얼사 보호조약은 외교권을 넘겼죠. 그냥. 한국인이 아니고 네. 미국의 국제법학자 라흐르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국제법학자 허드슨 교수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국제조약 세 개 가운데 첫 번째로 얼사보호조약을 꼽아서 네. 그것을 1935년 국제연맹에서 그리고 1963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네. 총회에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는데 거기에 식민지에 대해서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식민지에 대해서 사죄 안 하는 조약은 그뿐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나쁜 조약을 한일 간에 맺은 조약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안 한다.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 인터뷰 김영호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